요즘 주유소 가기가 부담스럽죠. 리터당 1,600원대였던 기름값이 어느새 2,000원을 넘보고 있거든요. 유가가 뛸 때마다 뉴스에서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점이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국제 유가는 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 걸까요? 어째서 중동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주유소 기름값이 오를까요? 또 나는 차도 없고 기름도 안 쓰는데 유가가 무슨 상관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유가의 원리를 완전히 파악하게 되실 겁니다. 기초부터 시작하죠. 석유의 값은 배럴이라는 단위로 책정됩니다. 1배럴은 대략 159리터입니다. 우리가 아는 드럼통보다 약간 적은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석유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원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렌트유예요.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 북해에서 생산되는 석유죠. 전 세계 원유 거래의 약 70%가 이 브렌트유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생산되는 석유로 북미 시장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뉴스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었다고 하면 보통 이 두 원유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를 넘었고 WTI도 90에서 $100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60에서 $70 수준이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한 셈이죠. 그럼 이 가격은 누가 정할까요? 한마디로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원유 역시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브렌트유는 런던의 ICE 거래소에서, WTI는 뉴욕의 NYMEX 거래소에서 취급되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24시간 내내 석유를 사고 팔며 가격이 변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오펙이라는 기구입니다. 석유 시장을 파악하려면 오펙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펙은 석유 수출국 기구의 줄임말이에요. 사우디,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의 산유국들이 1960년에 결성한 단체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들이 참여한 것이 오펙 플러스입니다. 이 오펙 플러스가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바로 석유 생산량을 함께 조절합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석유 생산을 줄이면 시장의 공급이 달려 가격이 오릅니다. 반대로 생산을 늘리면 시장의 석유가 흔해져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발표하면 유가가 상승하고 증산을 발표하면 유가가 하락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시장에 사과 상인이 10명 있는데 그중 5이 모여 내일부터 사과를 절반만 내놓자고 합의하면 시장의 사과 공급이 줄어 값이 오르는 것과 같죠. 오펙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2022년부터 매일 수백만 배럴씩 감산하다가 최근에야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20만 배럴, 러시아가 960만 배럴을 생산하며 이 두 국가가 오펙 플러스 내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과 지정학적 위협입니다. 석유는 대부분 중동에서 생산됩니다. 하지만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정세가 불안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가가 이처럼 급등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분쟁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의 봉쇄하다시피 했기 때문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고요?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좁은 해로인데 전 세계 석유 운송량의 약 5분의 1이 이곳을 지납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3km에 불과해요. 이곳이 막히면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오는 모든 석유의 길이 막힙니다. 이란이 이 해협에서 유조선 운항을 막으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위기가 닥친 겁니다. 실제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중국 국적의 선박까지 회항시키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석유 시장은 이런 불안 요소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제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기 전 그럴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가격은 치솟습니다. 이번 분쟁이 시작된 뒤로만 WTI 가격이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과거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1973년 중동 전쟁 당시 오펙의 수출 금지로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고 1979년 이란 혁명으로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유가는 배럴당 $130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공급 차질은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는 수요, 즉 세계 경제의 흐름입니다.
공급만이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석유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즉 수요 역시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세계 경제가 호황이면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물동량이 증가하며 항공기와 자동차 운행이 늘어납니다. 석유 소비가 증가하면 가격은 자연히 오르죠.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석유 수요가 감소해 가격이 내려갑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바로 그 예입니다. 전 세계가 멈춰서자 석유 수요가 곤두박질 쳤고 WTI 가격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마이너스 유가란 글자 그대로 돈을 얹어줄 테니 제발 석유를 가져가 달라는 뜻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온 걸까요? 선물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원유를 직접 받아야 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보관 창고가 동난 겁니다. 원유를 인수해도 둘 곳이 없으니 차라리 돈을 주면서까지 처분하려 했던 거죠.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2020년 4월에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 석유 수요가 늘고 반대면 줄어들죠. 유가가 중국 경제 소식에 따라 춤을 추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달러 가치입니다. 전 세계의 석유는 미국 달러로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페트로달러 체제 때문이죠. 달러가 비싸지면 다른 나라들은 같은 양의 석유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자국 돈을 내야 합니다. 석유가 부담스러워지니 수요가 줄어 유가가 하락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반대로 달러가 싸지면 석유 수요가 늘면서 유가가 오르고요. 물론 이 원칙이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니지만 달러와 유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은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가 상승에 웃고 우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먼저 이득 보는 나라들, 단연 산유국들이죠. 사우디는 정부 재정의 60% 이상을 석유에 의존합니다. 유가가 뛰면 국고가 넘쳐나는 거죠.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입장이 좀 독특한데 석유를 가장 많이 쓰면서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거든요. 셰일 혁명 덕분이죠.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는 신나지만 국민들은 주유비 걱정에 시달립니다. 반대로 힘들어지는 건 석유를 사와야 하는 나라들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죠. 한국은 에너지의 93% 이상을 수입에 기대입니다. 석유, 가스는 거의 전부 사와요. 특히 중동산 원유 비중이 70%라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경제가 휘청일 수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무역 적자가 커지고 물가가 뛰어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일본도 우리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세계 3위 석유 수입국 인도는 유가 상승이 서민 경제에 바로 타격을 줍니다. 그럼 유가 변동에도 끄떡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석유를 직접 캐내는 나라, 미국이나 캐나다, 노르웨이, 브라질은 자체 생산을 하니 유가가 올라도 수입 걱정이 덜하죠. 오히려 수익이 늘고요. 둘째,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곳은 노르웨이입니다. 유럽 최대 산유국이거든요. 수출의 45%, 국가 총생산의 20% 이상이 석유와 가스에서 나옵니다. 원유로 막대한 부를 쌓는 셈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노르웨이는 자국 전기의 96%를 수력으로 충당합니다. 신차 열의 8대는 전기차고요. 원유는 해외로 수출하고 자국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만을 사용합니다. 이 수익금으로 세계 최대 국부 펀드를 운영하며 유가 등락과 무관하게 이익을 내는 안정적인 구조를 구축한 것입니다. 아이슬란드는 한술 더 떠서 지열로 전기와 난방 거의 모두를 해결합니다. 화산 지형의 특성을 활용해 땅의 열을 에너지로 쓰는 거죠. 유가가 폭등해도 난방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전력의 약 70%를 원자력으로 생산합니다. 일찍이 석유 의존도를 낮춘 덕에 유가 파동에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타격이 덜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야기를 해보죠. 유가가 오르는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차도 없고 석유 쓸 일도 없는데 유가 뉴스가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부터 귀 기울여 보세요. 유가는 여러분이 기름 한 방울 안 써도 매일 지갑을 털어갑니다. 첫 번째, 주유비가 비싸집니다. 이건 누구나 알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두 번째, 운송비가 뜁니다. 택배 차량도, 컨테이너선도 모두 기름으로 움직이니까요. 운송비가 오르면 마트의 모든 상품 가격이 덩달아 오릅니다.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쓰레기 봉투, 페트병, 비닐, 플라스틱 그릇들. 이게 유가와 관련이 있다고요? 석유를 가공하면 나프타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바로 이 나프타입니다. 흔히 쓰는 페트병, 비닐, 온갖 플라스틱 제품이 다 여기서 비롯돼요. 쓰레기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밀도,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그 재료의 뿌리가 석유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나프타 가격이 뛰고 그 영향으로 플라스틱 값이 오르면서
결국 쓰레기 봉투와 페트병 값도 오르는 구조입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이 또 올랐네 싶었다면 그 배경엔 유가 상승이 있었던 셈이죠. 네 번째, 석유는 비료를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비료값이 오르면 농작물 생산비가 늘어납니다. 쌀, 채소, 과일 등 식탁에 오르는 모든 게 비싸지는 거죠. 다섯 번째, 항공유도 석유에서 나옵니다. 유가가 오르면 비행기표 가격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여행을 꿈꾸셨다면 청천벽력이죠. 여섯 번째는 전기요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화석 연료로 전기를 많이 만들거든요. 기름과 천연가스 값이 뛰면 발전 원가가 높아져서 결국 우리 전기세로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유가, 운송비, 쓰레기 봉투, 플라스틱, 음식 재료, 항공권, 전기요금까지 전부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기름을 쓰지 않아도 이미 생활 곳곳에 석유의 영향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나라는 기름을 못 받게 되나요? 그럼 우린 어떡하죠? 다행히 비상대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략 비축유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위급한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미리 사서 저장해 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울산, 여수 등 전국 9개 기지에 약 1억 배럴을 보관 중인데 세계 6위 수준입니다. 원유 수입이 완전히 막혀도 약 208일, 거의 7개월을 견딜 수 있는 분량이죠. 국제에너지기구의 권고량인 최소 91분을 훌쩍 넘는 2배 이상의 양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번 사태 때도 국제에너지기구가 사상 최대인 4억 배럴을 풀기로 하자 우리도 2246만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990년 걸프전 이후 비축유를 쓴 적은 여러 번이지만 이번 방출량은 역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저장해둔 기름만으로 영원히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동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같은 곳에서도 원유를 들여와 수입처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분산하는 셈이죠. 그런데 뉴스에서 유가가 내렸다는데 주유소 가격은 그대로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것을 로켓 깃털 효과라고 부릅니다. 유가가 오를 땐 로켓처럼 솟고 내릴 땐 깃털처럼 느리게 떨어진다는 건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정유사가 원유를 미리 사두기 때문인데요. 보통 2주에서 3주 전에 물량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지금 판매하는 기름은 비쌀 때 들여온 거라 값이 바로 안 내리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에서 실제 원유가 차지하는 몫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세금입니다. 교통세, 환경세, 교육세 등인데 유가가 변해도 이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원유가 아무리 저렴해져도 세금이 가격의 하한선 역할을 하는 셈이죠. 여기에 정유사와 주유소 이윤까지 더해지니 유가 하락분이 소비자에게 전부 전달되긴 힘든 구조입니다. 참고로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해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파는 값의 상한선을 정한 건데 현재 2차 최고가로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93원입니다. 여기에 주유소 이윤이 붙으면 소비자는 2,000원 초반대에 기름을 넣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없었다면 휘발유 값이 리터당 2,500원을 넘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고 가격제가 좋은 거 아닌가요? 계속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최고 가격제는 명확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첫째, 에너지를 아낄 유인이 사라져요. 기름값이 부담스러워야 사람들이 운전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절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가격을 억누르면 사람들은 아직 괜찮다며 예전처럼 쓰게 됩니다. 결국 국가 전체의 부담만 커질 수 있죠. 둘째, 주유소들이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이 제도는 도매가를 제한할 뿐 주유소의 운영 비용을 책임져 주진 않거든요. 인건비나 임대료 부담은 여전한데 이윤이 줄면 특히 영세한 동네 주유소부터 경영난에 빠집니다. 결국 문을 닫는 곳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기름을 넣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주유소가 주변에 없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셋째, 세금 감면도 공짜가 아닙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곧 국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듦을 의미합니다. 그 부족분은 결국 다른 세금을 올리거나 복지 예산을 삭감해서 메워야 합니다. 당장 기름값 부담은 줄지만 그 비용이 다른 형태로 국민에게 돌아오는 거죠. 넷째, 공급량 자체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묶인 국내 시장보다 해외에 수출하는 게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 유통되는 기름이 줄어 오히려 기름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값을 억지로 눌렀더니 되레 물건이 귀해지는 겁니다. 이는 가격 통제의 전형적인 폐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최고 가격제는 임시 방편일 뿐
장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국제 유가가 안정되는 것이지만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중동 정세에 달려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뿐입니다. 석유공사의 오피넷 앱을 쓰면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도 리터당 100원 이상 차이 나는 곳이 많거든요. 주유 제휴 카드를 활용하면 리터당 30에서 60원을 더 아끼는 거죠. 그럼 유가는 앞으로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물론 석유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50년 전에도 30년이면 석유가 바닥날 거라 했지만 아직 괜찮잖아요. 기술 발전으로 예전엔 못 캐던 원유도 시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미국 셰일 혁명 덕에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된 것처럼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석유 고갈보다 수요 감소가 먼저 올 거라고 봅니다. 전기차가 늘고 태양광,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가 많아지면 석유를 덜 찾게 되니까요. 전 세계 석유 소비의 약 60%가 운송용인데 전기차가 이를 대체하면 기름값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죠. 석유를 수출하면서도 전기차와 수력 발전을 쓰는 노르웨이가 가장 미래 대비를 잘한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먼 훗날의 얘기고 지금 당장은 기름값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결국 기름값은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전쟁, 외교, 경제, 환율부터 주유비, 종량제 봉투 가격, 페트병, 먹거리, 항공권, 전기료까지 모두 얽혀있는 세계 경제의 신호등 같은 거죠. 다음에 국제 유가 급등 같은 뉴스를 보시면 이제 그 숫자 너머의 이야기가 보이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